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전북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졌지만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시작합니다. 정부가 종교, 체육,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 등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개학이 연기된 유초중고에서는 가정학습을 독려하는 한편 일부 대학은 비대면 수업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섹션 뉴스에서는 정당별 총선 전략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와 함께 이번 총선 공약과 각오 등을 들어봅니다. 건조한 날씨 등으로 해마다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 K 시간에는 봄철 산불의 실태와 위험성, 예방 대책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7시 뉴스 전북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영업을 제한한 시설 13,000여 곳에 7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안승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로 가득하던 학원 안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내려진 휴원 권고가 2주 더 연장되면서 학생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애들 걱정도 되고 또 제 걱정도 하고 세금 나오죠, 전기세 나오죠 이런 부분을 혼자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을 연 학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곳곳을 소독한 뒤 날마다 학생들의 체온을 재고 강의실과 독서실 모두 학생들이 떨어져 앉도록 지도합니다. 실내 체육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공용 운동복과 수건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월세,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 다 무급으로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 수밖에 없고요. 개학이 늦어지며 감염 취약 공간으로 꼽혔던 PC방도 점검 대상입니다. 하지만 바짝 붙어 앉아 있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체온. 전라북도가 다음 달 5일까지 자체적으로 운영 제한을 권고한 학원과 PC방, 독장, 영화관, 콜센터 등 5개 업종 13,000여 곳에 긴급 지원금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시설과 유흥업소, 실내 체육시설 등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운영 제한 시설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금 활용용도 확대에 따라 도의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활용하겠습니다. 운영 제한 사업장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처음입니다. 고통을 서로 나누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코로나19 극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2주 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학들도 비대면 강의 기간을 잇따라 연장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개학이 또 미뤄져 돌봄교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대부분 학교에서 컴퓨터 학습을 통해 새학기 교과 과정을 시작합니다. 휴업 기간이 늘어 학습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전과 다르게 관리하는 학습과제로 아이들의 교과 진도에 맞춰서 매일매일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김영주 씨가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한때 이용자들이 몰려 접속이 안 됐던 동영상을 이제서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링크를 걸어주셔서 PC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에 그냥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죠? 네,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강의를 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전주대, 우석대가 1, 2주 더 연장했고 다른 대학들도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강의실도 어떻게 보면 어떤 집단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그 강의실을 이용하는 그런 수업을 좀 제한하자. 학교와 학생 모두 불편함을 감수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전국 교회의 방역 현황을 확인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주말 전북에서는 827개 교회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지 않거나 내부 소독을 하지 않은 시설은 없었지만 전라북도는 계속해서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재 각 교회에 주말 밀집 예배를 제한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발동됐으며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어든 시내버스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이달 말까지 일부 노선 운행 횟수를 줄입니다. 평일 기준 하루 10개 노선에서 92회를 줄이되 출퇴근 시간대에는 기존처럼 정상 운행합니다. 대상은 61번, 165번, 3-2번 등 배차 간격이 짧은 노선입니다. 지역 경제계가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될 정부 대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북 상공업계와 제조업계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 그리고 지난주 전북 시장 군수들이 요구한 지역 차별 없는 생활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항을 통해 맹독성 유해물질이 들어오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이른바 피마자박이라는 식물 찌꺼기의 일종인데요. 열을 가해서 가공을 하면 독성이 없어지지만 원료 상태로 군산항에 방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군산항의 자파부두, 무언가 비닐 천막에 포장돼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주까리시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이른바 피마자박은 군산항에 수입된 뒤 이렇게 자파부두에 야적돼 길게는 9달 동안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로 주로 인도에서 수입해왔는데 피마자박에 함유된 리신이란 성분이 청산가리 수천 배에 달하는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청산가리보다 훨씬 독성이 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은 용량으로도 엄청나게 큰 치사율이 높은 그런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열을 가해 가공하면 독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비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수개월 동안 원료 상태로 야적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독성 성분 역시 비료로 만들었을 때만 검사가 이루어져 야적 상태에 있는 원료의 위험성은 알 길이 없습니다. 원료로서 들어와도 이게 원료로 배합이 돼서 최종으로 비료 제품화할 거잖아요. 그 선에서 이제 검사가 됐습니다. 수입을 담당하는 무역업체는 피마자박이 오로지 비료로만 쓰이기 때문에 가공되기 전 리신 검사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료 상태에서 하역 작업을 해온 노동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인체에 좀 안 좋다 나오면은 저희도 그걸 하역사한테 요구를 할 거예요. 안전장치를 해달라. 군산시는 최근에야 관계기관에 야적된 피마자박의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비료의 원료로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쳤고 화물에 대한 권한은 업체에 있기 때문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항만과 관련된 세관이든 검역소든 아니면 아까 호남 검역본부든 수입식품 검사소든 다 자기네들 권한 밖의 일이어가지고 최근 3년간 군산항에 들어온 피마자박은 14만 4천여 톤, 전국 수입량의 14.5%에 이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직장 동료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21살 서모 씨의 유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내용이 발견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익산에 있는 한 대기업 공장에서 1년 반 동안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 행동은 부안군 하서면 일대 새만금 해창 갯벌, 장승벌을 훼손하는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가 2023 세계 잼버리의 야영장과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장승벌 이전과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잼버리 취지를 살려 매립 면적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딛고 전북 10개 선거구 석권을 목표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북을 감염병 안전지대, 방역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기능 확대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의료원 설립 등을 첫 번째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홀로그램, 금융산업 육성,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 식품, 농업 분야 성장 동력 발굴, 새만금, 전북 동부권 개발 등 10개 정책 67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소재법 개정,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선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해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주 을과 익산 갑에 후보를 낸 미래통합당도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유성엽 의원, 김경민 도당위원장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꾸리고 곧 지역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정치개혁, 민생개혁, 제도개혁을 21대 국회에서 기필코 완수할 수 있도록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전주 갑과 을, 익산 을, 남원 임실 순창 등 4개 선거구에 후보를 낸 정의당 전북도당도 5가지 지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전주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기차 전면 도입,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 장전마을법과 낭산법 등 환경 관련 법 제정입니다. 만 20살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기초자산제법 제정 등 10가지 전국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합집산과 꼼수 다툼에서 벗어나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 사명을 완수해 정의로운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각 당의 공약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네, 섹션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정당별 총선 전략을 차례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는 이한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의 이제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어떤 점들 중점적으로 발표하셨는지 간추려 주시죠. 우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제 헤쳐나가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 첫째로는 코로나19의 그 위기 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해왔던 남원 공공의료원 설립,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에 위치한 인수공동전염병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를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남원의료공공대학이 설립이 되면 남원의료원을 국가의료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20대 국회에서 현안 가운데 탄소소재법 개정이라든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이 기대를 모았다가 마지막에는 불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한계가 드러났다. 좀 아쉬우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전북 도민에게 정말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탄소법과 그 우리 공공의료 설립법이 20대 국회가 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 정치 지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정치 지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 이 때문에 전북 현안을 해결하는 동력을 얻기에
크나큰 힘이 모자라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여야가 합일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현안을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조금 아픈 얘기인데요.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에 밀려서 가까스로 2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한 시간인데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20대 총선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전라북 도민이 아주 날카로운 회초리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인고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전라북 도민 여러분 옆에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또 그 행동이 도민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을 만큼 행동으로 표현을 했다고 지금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4.15 총선이 아주 중요할 텐데 지금 예. 선거 구도를 살펴보면 민생당 있고요. 또 무소속 후보와의 경쟁도 조금 치열하고 뭐 정당대 후보 간 구도 뭐 여러 가지 치열한 접전지구도 있거든요. 이번 선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20대 총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석밖에 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1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7석을 국민의당이 차지를 했는데요. 네. 현역 이제 국회의원님들이시죠. 그런데 이 국민의당은 지난 4년을 거쳐 오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뉘어졌고 그 나뉘어진 또 그 당이 요즘에는 민생당으로 또 다시 하나가 돼서 21대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사실 7분의 의원 중에서 민생당으로 남아 계시는 의원은 4분 계시고 네. 나머지 3분 의원은 그러니까 민생당이라고 국민의당을 탈당을 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 민평당, 민생당까지 왔는데 이 당이 우리 전북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당으로 계속 지속해 와서 지금 그분들이 다 출마를 했겠지요. 네. 하지만 4분은 그 당으로 민생당으로 출마를 하지만 3분은 그 당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 과연 전북 도민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과연 이러한 당과 이런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지 아니면 집권 여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지는 우리 도민 여러분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전북 지역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후광 효과랄까요? 이게 조금 발휘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예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기쁜 소식인가요? 네,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모든 평가에서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뜻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평가가 좋아지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그 정부가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면은 우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그에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후광을 믿고 저희가 총선에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성공이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의 그 성공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인식해 주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전라북도가 성공적으로 하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우리 전북도민들이 새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앞으로 행보가 좀 바쁘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애써주시길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15 총선 기획 보도. 오늘은 첫 국회 입성을 노리는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4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유성엽 후보가 맞붙은 정읍 고창 선거구 순서입니다. 후보들의 면면, 주요 공약 이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태동한 정읍과 고창. 정읍은 전북 연구개발특구를 견인할 첨단 과학산업단지를 뒀고 고창은 고인돌과 갯벌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구지만 지역 경제는 침체하고 인구가 줄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학혁명과 그 문화예술을 접목해가지고 많이 그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시골이다 보니까 그 교통이 너무나 안 좋은 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환승제도랄지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를 좀 대폭적으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뒤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지 기반을 다져온 민주당 윤준병 후보. 농축산물을 제값받기 위한 서울 특산물 판매장 개설과 정읍 이밤 철도 차량 생산기지 구축, 정읍 고창 동학벨트 조성을 3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읍 고창은 동학혁명의 심장부이자 성지입니다. 저 윤준병은 동학 농민혁명 개성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고부 전봉준 장군, 무장 손아중 장군, 퇴임 김계남 장군으로 이어지는 고창 정읍 동학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읍 시장을 지낸 뒤 내리 3선에 성공하며 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생당 대표 유성엽 후보. 농어민 수당 2배 확대와 노인연금 10만 원 인상, 정읍 신약개발연구단지와 고창 전력 첨단 산업단지 조성, 동학혁명 기념공원 조기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정읍의 경우에는 참 어렵게 결정된 전북대 약대와 연계를 해서 우리 정읍을 제약산업, 생명산업의 메카로 키워가고자 합니다. 고창의 경우에는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과 또 깨끗한 생태 자원을 연결해서 생태 문화 체험 관광지로 고창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저마다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읍 고창은 지난 10년 동안 발전이 더디었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지역이 변하고 발전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 윤준병 집권 여당과 함께 지역 정치의 새 변화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4선 중진 의원으로서 힘을 가지고 정읍시민 고창 군민들의 바람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물 교체냐 관록이냐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외 주요 소식 살펴봅니다. 정부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의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며 방역 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전국 교회 수천여 곳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현장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2m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들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 등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입 차단 조치도 추가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 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 총리는 북미발 입국자가 유럽의 2배가 넘는다며 이번 주 중에는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빨리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아베 일본 총리가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IOC도 연기가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캐나다는 올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주장하던 아베 일본 총리가 연기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도쿄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면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仮にそれが困難な場合にはアスリートの皆さんのことを第一に考え延期の判断も行わざるを得ないと考えています。 하지만 취소는 선택지 중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연기에 대비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무토 사무총장은 세계 상황이 좋지 않아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어젯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전달했다며 연기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IOC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강행을 주장하던 IOC도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이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기 등을 포함한 결정을 4주 안에 내릴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올림픽위원회가 참가 예정국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호주 올림픽위원회도 올해 7월에 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선수들은 올해가 아닌 내년 올림픽에 대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산등성이가 거대한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지난해 4월 강원 고성과 속초에서 난 산불로 13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1,5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등 시설물 900여 곳, 산림 2,800여 헥타르가 불에 타 1,2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심 상공에 산불 진화 헬기가 바삐 움직입니다. 지난 19일 전주 완산칠봉에 불이 났습니다. 주택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번졌죠. 막 그 바람이 세게 불고 막 여러 군데로 번졌죠. 막 몇 미터씩 막 그래가지고 불똥이 해가지고 우리 집 근처까지 와갖고 지금 올라왔어요. 최근 10년간 산불 현황을 분석해보니 3월과 5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전체 산불의 58%, 피해 면적의 85%를 차지했는데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는 대형 산불 13건 가운데 12건도 이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 탓입니다. 겨우내 마른 낙엽 등이 화재를 키우고 바람까지 불어 빠르게 번지기 때문입니다. 불길을 잡아도 겹겹이 쌓인 낙엽에 불씨가 남아 되살아나기 일쑤입니다. 봄철 산불 위력을 알아보는 실험 영상입니다. 바람이 없을 때 2m 길이로 펼쳐놓은 낙엽이 모두 타는데 걸린 시간은 5분 7초. 봄철 평균 풍속인 초속 6m 바람이 불었을 때는 57초 만에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처럼 경사도를 높였더니 바람과 더해져 확산 속도는 무려 26배나 빨라집니다. 낙엽의 마른 정도에 따라 발화 속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바람이나 경사 조건이 부여될 경우에는 화염에 가까 지표면의 각이 좁아지면서 그만큼 앞에 있는 연료를 가열시키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쓰레기를 태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봄철에 농번기가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추이로 있습니다.
수십 년 가꿔온 산림과 터전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산불.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2020 안전전북 안전K 순서입니다.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져 수십 년 가꾸어 온 산림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안전K에서는 봄철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장준태 익산 산림항공관리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뭐 지금 이 시기가 이제 대형 산불 경계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산불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기간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서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추이를 볼 때 산불 발생의 약 70%가 봄철인 3, 4월에 발생하는데 이는 봄이 되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적으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도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서 울산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서 하루 사이에 200여 헥타르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농사 준비를 하는 관계로 농산 쓰레기라든가 논밭으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좀 전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전북에서도 산불 소식이 이렇게 하나 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임실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도 산불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산림항공관리소를 포함한 산불 진화 헬기들이 조기에 출동해서 산불을 초기에 진함으로써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산불이라는 게 산에 불이 이렇게 옮겨가서 확 올라오는 거잖아요. 산불은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자주 되나요? 예,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불 전문 감식반원들이 산불 발화지를 중심으로 산불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별로 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도 여전히 입산자 실화나 농산물 쓰레기, 논밭 소각에 의한 산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면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산불들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실험 영상을 보니까 봄철에 이제 바람하고 각도하고 보니까 훨씬 더 산불도 빨리 옮겨가고 일반적인 시설물 화재랑 산불이랑은 좀 차이가 좀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화재와 산불의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보는 건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기상 상황이거든요. 시설물 화재는 제한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기상 영향을 좀 덜 받는데 아무래도 산불은 노출된 공간이다 보니까 기상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봄철에는 강풍이 불다 보니까 산불 확산 속도도 빠르고 또한 숲이 우겨진 관계로 불쏘시 역할을 하는 재료가 풍부해졌고 또한 거기에 건조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산불이 이제 확산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확산 속도도 빠르고 진화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빨라지면 진화 작업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어렵기도 하지만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이게 빠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을 지금 진화하는 주 전력은 지금도 아직 헬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헬기는 아까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산불 발생했을 때 헬기가 진화하게 되면 그 연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연기 속에서 시야도 제한이 되고 또 산악 지형에는 고압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고압선에 의한 충돌 위험도 산재에 있고 또한 아까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비행이 많이 제한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지난주에 발생한 울산 산불 현장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위험하게 되고 또한 야간에 되면 산불 진화 헬기의 운행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지상 진화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 산림항공 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이나 특수진화대원들이 야간 산불을 진화하다 보니까 시계가 제한되고 어둡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추락이나 낙상의 위험도 있고요. 또는 너무 불을 끄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그 산불에 고립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산불 기계와 장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아무래도 산불을 끄는데 보다 더 용이하게 되었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라든가 열화상 카메라로 마지막 남은 잔불까지도 탐지를 해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을 이제 예방하거나 좀 대피하거나 이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산불을 발생하는 것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산행을 할 때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서 등산을 하신다거나 또 등산할 때는 당연히 확인은 금지를 하신다거나
또는 취사나 야영을 할 때는 정해진 지역에 사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만약에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당연히 금지하셔야 되고 또 뭐 간단하게 이를 위반했을 때 뭐 벌칙 조항으로 알아보신다 그러면 그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지고요. 또 과실로 인한 산불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산불 인접지에서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 하나둘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3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전주와 익산 18도, 무주는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2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제외한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밤사이 안개가 만들어지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질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군산 15도, 정읍과 고창은 17도 예상됩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1도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WMO 세계기상기구가 지난 1961년 지정한 세계 기상의 날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현안을 널리 알리고 인류가 공동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네, 올해는 세계적 대유행, 이른바 팬데믹까지 선포될 만큼 코로나19가 지구촌 곳곳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같은 재난도 인류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